네, 여러분, 계속해서 3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한다는 것은, 에, 보통 집중력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큰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거라면, 충분히 교수와 학생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태도도 보고 표정도 보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 강의가 잘 이해되고 있는지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미 알게 되고 또 여러분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또 어떤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교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소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전 과목을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요. 지쳐. 이 컴퓨터 안에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 듣지 않는 그냥 뭐 여러만 보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학생도 혹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도록 이제 퀴즈도 내고 문제도 내고 이렇게 이제 시도도 해보았지만은 에, 괜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방법은 안 하고 내포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왜냐하면 모든 과목들이 다 그렇게 큐티를 보고 문제를 내고 시험 끝날 때마다 어떤 것을 답을 풀게 해서 강의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체에 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편하게 수업을 듣게 할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도 좀 듣고 싶고 하니까 언제든지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요구가 있다면 댓글은 아니더라도 제 개인 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충분히 제가 참고를 하고 그럴 테니까 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실하게 이 강의에 들어주신 것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벌써 10월 중순이 아닙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시간 갑니다. 네, 곧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 시작합니다. 이론의 외연을 확장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들기. 예. 이 방법은 특정 이론의 그 외연을 확장을 해가지고 설명의 그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들거나 혹은 설명하는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넓은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의 적용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설명의 범위를 모든 계층이나 모든 사람에게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의 주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주장을 확장하는 것. 이와 같이 설명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은 해당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논의의 추상성을 높인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추상화 정도를 높임으로써 이론의 그 설명 범위를 넓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축소되는 약점 또한 가지게 돼요. 장점이 있게 되니까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세상이 다 그렇죠. 뭐 어디든 어떤 것을 얻으면 또 잃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또 잃게 되어지면 얻는 것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 명암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면 그 슬픈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격가지로 빠진 얘기고,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이론에서 결과, 즉 종속 변수,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 독립 변수죠. 이 원인에 추가적인 새로운 원인을 더해서 새로운 원인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연구 모형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이 가지는 전제, 가정, 여기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원인 요인들을 추가시켜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를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론의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 주제 만들기예요. 이론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켜요. 아까는 그 확장시켰다고 했는데 이제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 주제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이것은 이제 특정 이론의 적용 범위를 좁혀서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특정 이론의 적용 범위를 좁혀. 그 좁혀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화시켜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축소해서 만드는 거예요. 외연이 넓어진다면, 연구의 반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 이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만큼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무엇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와는 정반대로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켜요. 오히려 이제는 확대시킴으로써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한계를 가지지만 그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켜 보는 거예요. 더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 방식으로 새로운 연구 모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 건데, 세분화는 외연을 좁혀서 연구의 반경을 좁혀서 구체화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확장 전략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의 전략은 머튼이 제시했어요. 머튼이 제시한 그 중범위 이론, 그가 제시했던 중범위 이론, 그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구조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파슨스의 이론은 사회의 모든 현상을 포용하는 매우 추상적인 그리고 거시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설명에 공헌을 하기는 했으나 공헌이 있으나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경험적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머튼은 구조기능주의와 같은 모든 사현상을 설명하는 일반 법칙론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포기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구분하고 범위를 좁혀버려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한 것으로 그는 보았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정의 가설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한정된 범위의 가설들로 이루어진 이론.
다시 말해서 중범위 이론의 필요성을 제시한 겁니다. 누가요? 머튼이. 그는 중범위 이론이 경험적인 자료의 근거가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추상적 개념들로만 구성된 거시 이론과 이론적 증거가 없이 경험적 자료의 분석만을 강조하는 경험주의 사이에서 거시 이론과 경험주의 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머튼이 중범위 이론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 이를테면 아노미 이론이에요. 아노미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이러한 논리처럼 일반적인 차원에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현상을 좀 더 좁은 영역으로 구분을 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적용한 예는 이것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도한다면 적용의 대상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의 대상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정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유사한 다른 현상과 비교함으로써 현상과 현상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좁은 영역에서의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단지 어떤 구체적인 모습만을 그 결과로 제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과의 구체적인 차이와 공통점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번 사례 보기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돌이켜 본다면 화이트라고 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 이론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고 지나갈까요? 서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의 범죄학은 뭐였냐면 기존의 범죄학은 하층민, 다시 말하면 육체 노동자들이 범죄한다. 이들이 범죄 대상자들이 범죄의 시발자들이다. 거기에 이제 범죄를 요구할 때는 이 육체 노동자를 주로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와 같은 일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서덜랜드였어요. 이 서덜랜드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점유한 사람들, 즉 화이트 칼라, 하얀 와이셔츠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기존의 범죄는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육체 노동자들을 연구했는데 이 서덜랜드는 그걸 뒤집어요.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의 범죄는 화이트 칼라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하층이 주로 저지르는 블루 칼라 범죄보다 더 크고 영향력이 더 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횡령의 규모가 잡범들이 저지르는 다시 말하면 육체 노동자들이 그 절도 액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 그 사무직의 사람들이, 높은 직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횡령하면 뭐 200억, 뭐 300억, 500억 뭐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하잖아요. 그런데 잡범들 뭐 몇백만 원, 뭐 많아봐야 몇백만 원이고 적으면 뭐 10만 원, 20만 원 이걸 가지고 훔치고 사기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너무나 차이난 거죠. 어디가 더 심각한 범죄입니까? 화이트 칼라의 범죄가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범죄 연구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 이론이 아니라 특정 계층, 직업에 따른 범죄를 설명하는 분석 틀로서 세분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존의 이론들의 설명 요인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일한 사회 현상, 그러니까 종족 변수를 말하죠. 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에서 다양한 원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연구 모형으로 구성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연구 모형의 구성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설명하는 요인을 추가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로 만들기와 유사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설명하는 요인을 추가해 가지고 새로운 연구 주제 만들기에서 언급한 방법은 뭐냐면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이론적 가정이나 전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이론의 전제나 가정을 무시하고 다양한 이론에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끌어와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의 가정이나 전제 그리고 그 요인이 이론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무시한 채로 여러 요인을 결합해서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만큼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종속 변수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는 많은 독립 변인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모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독립 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설명력을 가진다면 간결한 모형이 더 좋은 것이라는 연구 모형의 기준에 비춰볼 때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진 독립 변수의 수만 늘리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연구 모형의 독립 변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론의 맥락 그리고 논리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종속 변수에 대하여 중요하고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예상될 때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연구 방법 적용이나 연구 대상 변경하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방법은 이제 연구의 관점이나 연구의 모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하거나 연구 대상을 변경해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연구가 항상 새로운 주장이나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 모형을 구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존의 그 연구된 연구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거나 연구 대상을 변경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 모형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존 연구 모형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연구 방법 적용하기에 대해서 사회과학 연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서베이, 설문이죠. 서베이를 사용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다양한 선행 연구를 논리 연역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연구 모형을 수립합니다.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론인 일반 법칙,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개연성에 기초한 경험 규칙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 새로운 경험, 규칙 이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주제와 연구 모형에 대해서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즉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기납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연구 내용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해서 다른 연구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찾아나가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연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연구 대상 찾기. 기존의 연구 모형을 새로운 연구 대상에 적용해서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모형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집단이나 특정한 하위 유형에 적용하거나 사람의 생애 주기를 달리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비교보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요인들을 논리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 추론해서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둔 이론의 바탕을 둔 연구 모형을 여자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고, 그죠? 더 나아가서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면 청소년의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명을 시도하는 연구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다양하게. 그리고 또 기존 연구 재검증하기.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이론이 발표된 후에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한 차례만 시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연구가 시행됨으로써 반복적인 연구가 시행됨으로써 그 이론을 검증하게 됩니다. 반복하면서. 또한 서구의 이론을 역사와 문화가 다른 동양사회에 적용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동양사회에 더 적절한 분석 틀을 수립하는 연구의 출발점으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 실시한 조사와 동일하게 10년 후 조사를 실시해서 그동안의 그 변화, 10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도 가능하겠죠. 물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할 때 이런 연구도 충분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 주제 설정의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자, 연구 주제의 범위 설정하기. 논문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제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이게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죠. 다만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연구 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다고 생각되지 않는 범위가 좋아요. 연구 범위는 연구자가 적절한 범위로 설정한다. 이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죠. 연구 범위를 넓게 잡으면, 논문을 끝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넓게 잡는 것.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은 추상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위가 넓다는 것은 추상화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가 집중해야 될 주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주제가 명확하지질 않아요. 추상화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개의 하위 주제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넓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좁은 범위로 정해서 시작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련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까지로 범위가 넓어져서 의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 주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는 것도 또한 위험하죠.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연구 주제 범위가 좁은 게 좋은데, 그러나 연구 주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는 것 또한 못지않게 위험하다. 자료를 찾고 연구를 조금 진행하다 보면 이상할 것이 없어지고 적절한 연구의 대상이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기. 자, 현상 간의 인과적인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면 연구 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설명되는 현상과 설명하는 현상, 즉 결과와 원인,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언어로 진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로 원인과 결과, 그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언어로 진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하게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비슷한 곳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훈련이 명확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내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지 구체화해보는 연습이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화해보는 연습, 이것이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양한 질문 던지기.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자회견을 보더라도 기자회견을 보면 기자들이 질문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막 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것을 교육하고 그 지식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면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있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더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읽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은 논문을 쓸 때는 전공에서 이제 전공에서 그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상식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인데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 논문을 쓰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요소입니다. 논문의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올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인 만들기. 아웃라인은 논문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기록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면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것은 이후에 논문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연구 주제의 일관성 유지하기. 아웃라인을 정한 것은 연구자가 던진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 답을 정해진 주제에 맞는 정해진 틀에 맞게끔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것이 뭡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연구의 성격상 다른 것과 어울리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자는 그동안 준비한 것이 아깝기 때문에 작은 질문과 답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한 게 어딘데, 이걸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논문의 전체적 흐름이 이상하게 되고 결국 논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덜어내는 것은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랜 휴식간을 거쳐서 다시 논문을 써야 될 때, 논문을 쓰다가 보면 논문을 쓰다 보면 때때로 이제 논문학계에서 논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혹은 논문을 쓰다가 학기가 늦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논문을 1에서 10까지 완성이라고 할 때에 논문을 1에서 지금 5까지 썼단 말입니다. 10까지. 이제 나머지 5를 또 채워놔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논문을 5까지 썼다가 포기가 됐어요. 안 썼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은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떠오를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예전에 했던 논문을 다시금 읽어보거나 보관된 자료나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열어서 읽어라.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자신이 썼던 그 글을 다시 읽어라. 예전에 했던 다양한 질문들을 다시 기억해보라. 이것이 오랜 휴식을 거치고 나서 다시 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쓰다가 나 이번엔 정말 못 써. 연구 시간이 너무 짧아. 한 학기 더. 그렇게 할 때 쓰다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논문을 쓰게 될 때 힘들어요. 막막해져요. 다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고 예전에 자신이 했던 그 질문들을 다시 기억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잘 끝나고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